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아니, 미국에서 태어나 평생 뉴욕에서 살아온 제가 한국의 홍삼에 이렇게 미쳐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 커피를 끊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될 줄은요. 제가 이렇게까지 사연을 남기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슨이라고 합니다. 올해 36살이고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작은 음악 프로덕션 회사에서 콘텐츠 디렉터로 일하고 있어요. 직업상 하루 종일 셀럽들의 SNS 피드를 뒤지고 요즘 누가 뜨고 있는지 어떤 트렌드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지 살펴보는 게 일상이죠. 가족은 아내 제나 그리고 5살 난 딸 하나가 있어요. 원래는 제 일에 대해 큰 감흥 없이 살아왔는데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그렇게 뜬금없이 찾아왔답니다. 그날도 똑같이 노트북을 열고 틱톡을 돌려보던 중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틱톡 영상인 줄 알았죠. 근데 거기 진짜 그 유명한 카디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무대가 아니라 자기 집 주방 같은 데서. 오늘은 이걸 소개해보려 해. 굉장히 강한 건데 이건 한국의 홍삼이라는 거야. 이름은 정관장. 그 멘트에 저도 모르게 눈이 번쩍 떠졌어요. 홍삼. 카디비가 홍삼을 먹는다고?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그녀는 말했어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30대가 돼서 그런지 너무 졸려요. 근데 이거 먹고 나니까 완전 깨어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작은 포스틱 하나를 쭉 찢더니 그 안에 든 짙은 색의 액체를 쭉 빨아먹더라고요. 그리고는 이거 진짜 미쳤어요. 커피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아니, 이건 무슨 일이람. 카디비가 한국 홍삼을 먹는다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효과를 본다고. 저는 직업상 셀럽들이 뭘 홍보하는지 항상 주의 깊게 보는데 그녀가 하는 말투나 표정 다 진짜 같았어요. 광고 같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아내와 저녁을 먹으며 이 얘기를 꺼냈어요. 제나, 너 혹시 한국 홍삼 들어봤어? 응. 그거 예전에 어머니가 건강에 좋다고 한번 사봤던 거 아니야? 그거 말고 지금 카디비가 틱톡에서 난리 났어. 정관장이라는 브랜드인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래. 카디비가 홍삼을 먹어? 그건 좀 웃긴데. 우린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제 머릿속은 계속 그 영상으로 가득했어요. 왠지 모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 정관장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홍삼이라는 생소한 존재. 다음 날 저는 회사에서 쉬는 시간을 이용해 한국 홍삼에 대해 검색을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미국 내에서도 정관장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었고 에브리타임이라는 제품이 카디비가 먹은 바로 그 제품이었어요. 가격은 솔직히 싸지는 않았지만 뭔가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로 주문했습니다. 일주일 뒤 드디어 그 택배 박스가 도착했어요. 택배 상자를 열자마자 느껴진 건 무슨 약초 향인지 굉장히 낯선 냄새였어요. 그리고 안에는 금색과 붉은색이 어우러진 포장지에 고급스럽게 담긴 스틱형 홍삼들이 줄지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걸 내가 진짜 먹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생전 처음 보는 맛과 향이었거든요. 근데 또 카디비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잖아요. 그날 아침 식사 후에 첫 스틱을 먹어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맛은 정말 강했어요. 달지도 않고 쓴 듯하면서도 텁텁한 그 맛이 입 안을 확 덮치는 기분이었죠. 근데 이상하게 그날 하루가 진짜 달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오후 2시만 되면 졸리고 집중력도 뚝 떨어졌을 텐데 그날은 끝까지 멀쩡했어요. 오히려 더 집중력이 올라간 느낌. 일도 술술 풀렸고 신기하게 기분도 평온했어요. 그렇게 저는 매일 한 포씩 정관장 홍삼을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회사 사람들한테도 틱톡 영상을 보여주며 이게 진짜 미쳤다니까라고 말하고 다녔죠.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 도대체 뭐지? 카디비가 말하던 도대체 한국인들은 이런 걸 어디서 구한 거야? 라는 말이 자꾸 맴돌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한번 가보자. 진짜 한국이라는 나라에. 카디비가 반한 한국의 건강 문화, 그 뿌리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 첫 아시아 여행지로 대한민국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가 너무 달랐습니다. 공항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돈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모두 미소를 띠며 영어로 안내를 해줬어요.
뭔가 영화 속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뉴욕에서도 꽤 깔끔한 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인천공항을 처음 본 순간부터 여긴 차원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숙소는 홍대에 있는 부티크 호텔이었는데 체크인 과정도 빠르고 호텔 로비에 놓인 자동화 기기들도 너무나 직관적이었어요. 짐을 풀고 잠시 눈을 붙이려다 창밖을 보니 거리가 정말 활기찼습니다. 무심코 나가본 거리에는 젊은 사람들, 음악, 카페, 심지어 거리 공연까지 삶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느낌을 온몸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에 오게 만든 결정적 계기 정관장을 직접 보기 위해 강남에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찾았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 은은한 인삼향과 함께 정갈하게 정돈된 내부가 눈에 들어왔어요. 붉은 빛과 금빛으로 꾸며진 공간, 직원들의 단정한 복장,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해주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챈 한 직원이 친절하게 다가와 제품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줬습니다. 이건 6년근 홍삼으로 만들어진 액상 제품입니다. 피로 회복에 탁월하고 면역력 강화에도 좋아요. 아침 식사 후 한 포씩 드시면 됩니다. 제품 하나하나에 담긴 철학과 정성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매장 안에 마련된 시음 코너에서 홍삼차를 마셔봤는데 미국에서 처음 먹었을 때보다 훨씬 깊은 맛과 향이 느껴졌습니다. 분위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마시는 그 순간 정말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홍삼을 구매한 뒤 저는 근처 전통 찻집에서 잠시 쉬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또 하나의 경험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찻집 주인 아주머니가 혼자 오셨어요? 라며 말을 걸어오시더니 외국인이라고 하니까 직접 만든 한과와 차를 서비스로 주셨어요. 한국에 처음 오셨다면 이것도 꼭 맛보셔야 해요.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뉴욕 같았으면 아무리 작은 찻집이라도 이런 환대는 기대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며칠 뒤 저는 한식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쿠킹 클래스였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여행객들과 함께 김치, 불고기, 잡채 등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었어요.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말하길 음식에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야 해요. 한국 음식은 정성으로 만든답니다.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냥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마음이 담긴 음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체험 프로그램에서 만난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이때 처음으로 한국의 밑반찬 문화를 경험했어요. 주문한 음식 외에도 기본으로 6, 7가지 반찬이 나왔고 부족하면 계속 더 가져다주는 서비스에 깜짝 놀랐어요. 함께한 프랑스인 친구는 이런 시스템은 유럽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어. 너무 인심 좋다. 고 말했어요.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의 식문화는 단순한 배부름을 넘어서 나눔이라는 철학이 녹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감동 속에서도 저는 두 번째 위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홍삼 스틱을 챙겨 먹고 출근하던 중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한국의 한 음악 제작사와 인터뷰 약속이 있었는데 지하철을 타는 과정에서 제가 방향을 잘못 들어 다른 라인을 타게 된 거예요. 영어 표지판도 있었지만 순간의 판단착오로 길을 헤매게 됐죠. 당황해서 휴대폰을 꺼내 지도를 보려던 찰나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왔어요. 어디 가세요? 도와드릴까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낯선 외국인을 아무 거리낌 없이 도와주려는 모습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그는 함께 지하철 노선을 확인해주고 심지어 몇 정거지까지 같이 동행해줬습니다. 심장이 따뜻해지는 경험이었어요. 이름도 연락처도 묻지 않고 즐거운 한국 여행 되세요라는 인사만 남기고 내리는 그의 모습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짧았지만 너무나 많은 걸 느끼고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려, 도시의 질서와 청결함, 음식에 담긴 정성과 문화 그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체험의 공간으로 만들어줬어요. 홍삼이라는 작은 스틱 하나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 줄, 그리고 그 작은 계기가 제 세계를 이렇게 넓혀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 나라엔 뭔가 특별한 힘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깊이 스며들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요. 저는 그걸 직접 느꼈고 이제 그 이야기를 세상에 꼭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에 머문 지 어느덧 일주일이 넘어가면서 저는 이곳의 모든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호텔 조식 후 정관장 홍삼을 한 포 챙겨 먹고 카페에 들러 간단히 작업을 하거나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여유를 즐기곤 했습니다. 서울은 분명 대도시인데도 묘하게 조용하고 질서가 잘 지켜졌어요.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는 풍경,
지하철의 적막함, 사람들의 절제된 말투와 몸짓. 처음에는 조금 낯설었지만 점점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국에 온 진짜 이용삼이 왜 이렇게까지 대단한가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단순히 맛있어서, 피로 회복에 좋아서라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 근교에 있는 전통 한의학 박물관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쯤 이동해 도착한 그곳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 전통의학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박물관 안에는 수백 년 전의 약재 기록, 조선시대 왕실에서 사용했던 한약 재료, 그리고 다양한 홍삼 가공 기법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6년근 홍삼에 대한 전시물이었습니다.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6년근 인삼은 가장 효능이 높고 성장 주기가 완벽히 끝난 시점에서 수확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뿌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찌고 말리고 또 찌는 과정을 반복해 농축시킨 것이 바로 제가 매일 아침 먹는 그 에브리타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걸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다시 카디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걸 먹으면 계속 깨어있다. 그 말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수백 년 축적된 지혜의 결과물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박물관을 나서는 길, 저는 한동안 한자투성이의 전시 자료들로 머리가 어지러질했지만 묘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전통, 그리고 현대와 연결되는 과정들, 그걸 이렇게 가까이에서 직접 느껴보니 홍삼이 단지 인기 있는 건강식품이 아니라는 걸 깊이 체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배우기만 할 게 아니라 나도 한번 직접 받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한방치료, 체험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외국인을 위한 한방 체험 프로그램도 많았고 서울 시내 곳곳에 있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들이 다양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수미한방병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병원은 이미 일본 방송에도 소개된 적이 있었고 최근에는 일본 여성 3명이 체중 감량을 위해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어요. 일본 TV 방송국이 직접 협조 요청을 했다는 사실도 흥미로웠고 저열량 식단을 먹으면서도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한약의 효과, 체지방은 줄이되 근육량과 골밀도는 그대로 유지시키는 시스템이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미국에도 이런 곳이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저는 망설일 것 없이 바로 예약을 넣었습니다. 홍삼을 매일 아침 챙겨 먹으면서 한의학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도 한몫했어요. 다음 날 저는 수미한방병원을 찾았고 초진 상담을 받으면서 간단한 체질 진단, 맥집기, 체성분 분석, 그리고 한방적인 설문검사를 받았어요. 상담을 맡아주신 한의사 선생님은 차분한 말투로 저희 체질과 생활 습관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미국식 식생활에서 오는 소화불량, 불면, 피로감 같은 증상들은 한방적으로 접근했을 때 비위 기능이 약해진 탓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맞는 한약과 침치료, 그리고 간단한 경락 마사지 체험까지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방치료 체험은 예상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침을 맞는 건 사실 처음이라 좀 무섭기도 했는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전혀 아프지 않았고 오히려 뭔가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등과 다리에 침을 몇 개 놓고 15분 정도 누워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깊은 이완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1시간 낮잠을 잔 것 같은 개운함이었어요. 치료를 마치고 나서 한약을 한 잔 마셨는데 쓴맛 속에서도 따뜻한 기운이 목을 타고 천천히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오랜만에 아주 깊고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한의학이 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지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수십만 명이 시청한 TV 프로그램에 비만 치료를 받는 여성들의 모습이 소개될 정도라면 단순한 민소교법이 아니라 하나의 정교한 의학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는 뜻이겠죠. 방송에 나온 여성들 중 스와리에라는 사람은 9일 만에 8kg을 감량했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배고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만족하며 치료를 이어갔다는 후기도 있었어요. 저열량 식단이 가능한 건 물론 한약의 힘이기도 했겠지만 한의학이 사람의 몸을 하나의 균형 잡힌 시스템으로 본다는 점이 다르다는 걸 저는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의학은 단순히 침을 놓거나 약초를 다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인 안정, 몸의 순환, 자연과의 조화를 모두 아우르는 철학이 있었어요. 저는 이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몸이 아프면 원인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지만
한국의 한의학은 몸이 왜 그렇게 아팠는지를 묻고 뿌리부터 고치려는 느낌이었어요. 그 체험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저는 처음 한국에 오기 전 카디비의 그 영상 속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도대체 이런 걸 어디서 구한 거야? 이제는 저도 대답할 수 있어요. 이건 우연히 구한 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생활의 지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라고요. 홍삼은 그 모든 것을 응축한 작지만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챙겨 먹는 그 한 포에는 단지 에너지 이상의 한국이라는 나라의 철학과 정성이 녹아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온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애정을 가지고 홍삼을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닌 역사를 담은 일상 속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좋기만 했던 감정이 살짝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회사 관련 일로 만난 한국인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함께 간 식당에서 작은 일이 벌어졌어요. 메뉴판을 보던 중 저는 직원에게 영어로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이 요리는 고기인가요? 얼마나 매운가요? 그런데 직원분이 조금 귀찮아하는 듯한 표정으로 대충 대답하고 심지어는 제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돌아서 버렸어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때까지 만난 한국인들은 대부분 친절했는데 이 직원은 분명 무례해 보였거든요. 같이 있던 한국인 지인들도 조금 어색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괜히 이 자리에 폐를 끼친 건 아닌지 민망해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이런 건가? 혹시 지금까지 좋은 것만 보려고 했던 건 아닐까? 순간 처음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경계심이 다시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관장, 홍삼, 따뜻한 사람들, 이 모든 게 혹시 겉모습만 좋은 건 아닐까? 하지만 다행히도 이 오해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점심을 해결하려고 찾은 작은 김밥집에서 또 다른 경험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혼자 앉아 김밥을 주문했는데 주인 할머니가 외국인이라서 적응 힘들지 라며 따뜻한 미소로 미역국과 추가 반찬을 내주셨어요. 그리고는 한국은 좋은 것도 많지만 사람들도 피곤하면 예민할 수 있어요. 너무 상처받지 마요. 라고 조용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어제의 식당 직원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도 아마 바쁘고 지쳐 있었던 건 아닐까. 미국에서도 피곤하면 불친절한 사람은 어디든 있고 그걸 그 나라 전체의 성격이라고 일반화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한국을 너무 완벽한 나라라고 기대하고 있었고 그 기대에 살짝 금이 가자 실망을 크게 느꼈던 거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깊어졌습니다. 장점은 장점대로, 단점은 단점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진심을 느끼려 노력하게 되었어요. 특히 다음에 만난 일화가 제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았어요. 서울에서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던 어느 날 저는 명동 근처의 한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떡이 쫀득했는지 무심코 떡을 한 입 물다가 젓가락을 꽉 씹어버린 거예요. 순간 이가 딱 하고 부딪히는 느낌과 함께 뭔가 깨진 듯한 소리가 났고 오른쪽 어금니 쪽이 허전하게 느껴졌어요. 씹을 때마다 미세하게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고 음식물을 씹는 게 불편해졌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물감이 사라지지 않아 결국 치과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마지막 날 저는 건강검진도 받을 겸 근처에 있는 치과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웬만한 치과 예약이 23주는 기본인데 한국은 예약 다음 날 바로 진료가 가능하다는 점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진료실에 들어서자 깨끗한 실내와 첨단 장비들, 그리고 친절하게 영어로 설명해주는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괜찮았지만 예전에 받았던 충전재가 살짝 떨어져 있다는 걸 발견하고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진료가 끝난 후 계산서를 받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미국이라면 최소 300달러는 들었을 그 치료가 고작 40달러 정도였던 거예요. 게다가 치료 과정도 빠르고 직원들의 설명도 너무 친절해서 긴장 하나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문득 며칠 전의 오해가 떠올랐어요. 이 나라가 보여주는 진심은 단지 표정이나 말투가 아니라 서비스와 배려 속에 담겨 있구나.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해 가졌던 마지막 의심마저 깨끗이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좋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이 있고 끊임없이 사람을 배려하려는 마음이 느껴지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연결시켜주는 중심에는 제가 처음 알게 된 홍삼이 있었고 그것이 상징하는 건강, 지속성, 전통의 의미가 이 나라 전체의 철학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문득 며칠 전의 오해가 떠올랐어요. 이 나라가 보여주는 진심은 단지 표정이나 말투가 아니라 서비스와 배려 속에 담겨 있구나.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해 가졌던 마지막 의심마저 깨끗이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좋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이 있고 끊임없이 사람을 배려하려는 마음이 느껴지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연결시켜주는 중심에는 제가 처음 알게 된 홍삼이 있었고, 그것이 상징하는 건강, 지속성, 전통의 의미가 이 나라 전체의 철학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떠나기 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 감동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전해야겠다. 명동의 정관장 매장에 들러 가장 인기 있는 에브리타임 제품을 박스로 몇 세트 사들였습니다. 공항 면세점에서도 마지막으로 몇 개 더 구입했고요. 캐리어는 홍삼으로 절반이 채워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이게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제가 느낀 한국이라는 나라의 따뜻함과 배려, 그리고 정신을 담은 선물이었으니까요.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은퇴 후 가벼운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셨고, 어머니도 피로감을 자주 호소하시던 참이었거든요. 제가 정관장 박스를 꺼내자마자 두 분은 무척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거 혹시 그거 아냐? 카디비가 틱톡에서 먹던 그 홍삼. 맞아요. 이미 미국에서도 정관장 홍삼은 일종의 유행이 되어 있었어요. 카디비가 직접 먹고 이거 먹으면 정신이 번쩍 든다고 말한 영상은 수백만 뷰를 넘기며 화제가 되었고, 그 여파로 미국 내 정관장 제품은 거의 품절 사태를 겪고 있었습니다. 아마존에도 품절 표시, 현지 마트에서도 예약 대기. 그런 상황에서 직접 한국에서 사온 이 귀한 선물을 받게 된 부모님은 마치 신비로운 약초라도 받은 듯한 얼굴로 홍삼 스틱을 손에 꼭 쥐셨어요. 이걸 어디서 구했어? 메이슨. 이건 진짜 대단한 거야. 미국에선 이젠 구경도 못해. 그 반응을 보고 괜히 뿌듯해졌어요. 친구들에게도 몇 세트를 나눠줬습니다. 늘 피곤하다고 투덜대던 회사 동료 제이크는 이게 그 전설의 홍삼이냐며 연신 감탄했고, 운동 중독자인 친구 케빈은 진짜로 힘이 나면 너한테 평생 밥 산다고 말하며 호기롭게 챙겨갔습니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했어요. 이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뭔가 의식을 치르는 느낌이야. 그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느꼈던 그 깊이와 정성을 이 작은 스틱 하나로 다시 떠올릴 수 있었거든요. 홍삼은 단지 피로 회복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전해주는 매개체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믿기 힘들겠지만 제가 중국에서 교수로 일하면서 한국의 한글의 인생을 뒤흔들릴 줄은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네, 저처럼 언어학을 전공하고 중국어를 사랑하며 평생 언어 연구에 몰두해온 사람에게 이런 고백은 꽤 낯설게 들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요, 한글을 처음 접한 그날 이후로 저는 제 모든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류라고 합니다. 중국 베이징대학교 언어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동시에 중국문해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올해로 48살이 되었고 베이징시 외곽의 하이댕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내와 두 딸, 그리고 늙은 셔틀랜드 쉽독 한 마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딸들은 13살, 9살로 각각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큰아이는 공부를 무척 좋아하는 성격인데 작은 아이는 책보다는 그림 그리기를 더 좋아해서 아내가 가끔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꽤 전통적인 학자였어요. 베이징 대학교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언어학을 전공했고, 전공은 중국 방언의 구조적 비교입니다. 특히 중국 서부 지역의 소수민족 언어와 한어 간의 문법 구조를 비교하는 연구를 주로 진행해왔어요. 덕분에 티베트 자치구나 윈난성 같은 오지 마을들을 수없이 다녀봤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 현실을 직접 보고 들으며 언어학의 실용성을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문자를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특히 노년층이나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글자를 가르치는 것이 그야말로 벽을 뚫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수년간 공부해야 글자를 제대로 익힐 수 있었고,
발음과 문자의 불일치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국제언어학회지에서 훈민정음에 대한 기고문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읽었지만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 소리를 표현하는 방식, 구조의 단순함과 조합의 과학성을 설명한 내용을 보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논문 하나, 또 하나를 찾아보며 저는 서서히 빠져들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점점 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15세기에 이런 언어 시스템이 가능했단 말인가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한글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건 이건 단순한 문자 이상의 무언가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혼자 조용히 한글을 익혔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듣고 한국의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자료도 다운받았어요. 책상 한쪽엔 중국어 문법서, 다른 한쪽엔 한글 학습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갑자기 낯선 문자를 중얼거리며 써 내려가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곤 했죠. 아내는 당신, 한국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냐 라며 농담을 했지만 저는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이징 외곽의 한 문맹률 높은 마을에서 한글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학교나 교육청의 허가는 어렵겠기에 자원봉사 형태로 마을 회관에서 수업을 열기로 했죠. 처음엔 겨우 7명. 그중엔 나이 지긋한 할머니도 있었고 10살짜리 아이도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한글의 기역 아니으를 가르쳤습니다. 불과 20분 뒤 모두가 가나를 쓰고 읽는 걸 보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중국 간체자를 가르쳤을 때는 적어도 3일이 걸렸던 수준이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 그 이상이었습니다. 뭔가 더 큰 가능성을 본 순간이었어요. 사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술을 한 잔 했습니다. 기쁜 마음과 동시에 묘한 당혹감이 있었어요. 내가 평생 믿어온 시스템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그리고 그동안 왜 이 중요한 사실을 몰랐을까 하는 자책감이 뒤섞였지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마을 사람들도 늘었고 일주일 뒤엔 15명이 넘는 수강생이 모였어요. 그들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인류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배움의 기회를 나눌 수 있는 도구라는 거려. 한글은 저에게 언어학자의 시야를 다시 열어준 존재였고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해준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여정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상상도 못할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제가 한글을 도입하자고 주장하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글을 도입해 문맹률을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체감한 뒤 저는 그저 학자로서 관찰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실험 수준에 머물 수 없었어요. 한글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고 단지 몇 사람에게 가르쳐 보는 것으로는 그 증가를 증명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한글을 활용한 문해 교육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제 첫 번째 계획은 좀 더 큰 마을, 좀 더 다양한 계층이 사는 지역에서 실험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기차로 3시간가량 떨어진 허베이성의 한 시골 마을이 대상지로 떠올랐어요. 이 마을은 제가 과거 방언 연구차 다녀왔던 곳으로 교육 인프라가 열악하고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은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분이라 제가 다시 방문하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저는 그분께 조심스레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엔 중국어가 아니라 한글을 가르쳐보고 싶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갸웃거리시더니 제 진지한 설명을 들으시곤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한번 해보지요라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 회관에서 열흘 동안의 한글 체험 수업이 시작됐어요. 수강생은 16명이었고 연령대는 8세부터 67세까지 다양했습니다. 이 중에는 어릴 적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할머니도 계셨고 겨우 한두 글자만 쓸 줄 아는 농부도 있었습니다. 첫날 수업에서는 이응과 아를 배우며 아를 읽고 써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낯선 기호처럼 보이는 한글에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자음과 모음의 규칙성을 이해하자 환하게 웃기 시작했어요. 둘째 날에는 미음, 이를 더해 미, 마, 이 등의 단어를 읽고 조합해보게 했고 셋째 날부터는 간단한 문장 읽기도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에서 진심 어린 감동을 느꼈습니다. 특히 할머니 한 분이 수업이 끝난 후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으며 하셨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내 평생 글을 써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내 손으로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고 저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니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흥미로운 실험이 아니라 진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에 제안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연구한 자료, 문해 교육 현장의 기록 영상, 참가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모은 리포트를 정리해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회신이 왔습니다. 담당자의 말투는 굉장히 조심스러웠지만 요지는 분명했어요. 좋은 시도라고는 생각하지만 외국 문자를 공식적으로 교육 체계에 포함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중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여러 동료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장 교수, 당신 중국인이야. 왜 한국 문자를 이렇게 밀어붙이려는 거요? 그건 그 나라 사정이고 우리와는 맞지 않아요. 민족적 정체성을 해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민족적 자존심을 부정하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더 나은 방법을 찾고자 했을 뿐이었어요. 문자는 도구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식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왔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반발 속에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택한 곳은 바로 제 가족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두 딸이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 아이들에게 직접 한글을 가르쳐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영어와 중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배우는 걸 좋아하진 않았지만 저는 일종의 놀이처럼 접근했어요. 자음 퍼즐을 만들어 함께 조립하고 일상 속 단어를 찾아 읽는 놀이를 매일 30분씩 해봤습니다. 결과는 또 한 번의 놀라움이었습니다. 큰딸은 이미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상태라 한글의 구조를 빠르게 이해했고 작은 딸은 처음에는 장난으로 받아들였지만 며칠 뒤엔 저보다 먼저 학교, 엄마, 강아지 같은 단어를 적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결국 저에게 정말 이게 그렇게 과학적인 글자였던 거야? 라고 묻기 시작했고 딸들은 친구들에게 한글을 자랑하며 비밀 문자를 아는 것처럼 신나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을 넘어선 신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삶 속에서 확인된 진실이었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있고 그 기준에서 본다면 한글은 너무나 완벽한 시스템이었어요. 빠르게 변하는 AI 시대, 언어의 디지털화가 더더욱 중요해지는 지금 누구보다 정확하게 소리를 표현하고 입력 속도까지 빠른 한글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 열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제가 한글을 향한 믿음을 시험할 진짜 사건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한글을 단순한 문자 이상의 존재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가진 본질적인 기능, 즉 소통과 이해, 학습과 사고의 연결고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풀어내는 도구가 바로 한글이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한글을 연구하고 교육 실험을 확장하던 시점, 예상치 못한 강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한글 체험 수업을 추진하던 초등학교에서 갑작스럽게 교육청의 중지 명령이 떨어졌고 그 이유는 외국 문자를 가르치는 것은 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 연구가 단순히 교육적 성과로만 평가받지 못하고 민족 감정이나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저지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저 자신도 결국은 중국인이고 오랫동안 중국어의 아름다움과 구조를 연구해온 학자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단지 한국의 문자로만 보기엔 너무나 보편적이고 과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것이 왜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인지 설명하고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세 언어를 대상으로 AI 처리 효율, 디지털 분석 적합성, 자연어 처리 정확성 등을 비교하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철자와 발음의 일치성부터 분석했는데 한글은 거의 11대응 구조를 갖고 있어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사랑으로 읽힙니다. 반면 영어의 경우 read라는 단어 하나만 해도 현재형이면 read, 과거형이면 read로 발음이 달라집니다. AI는 문맥이 없으면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해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어는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성조에 따라 마, 엄마, 말, 욕하다 등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데 이 성조까지 구분해야
AI가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 구조 자체가 복잡하고 학습량이 큽니다. 문자 구조 자체의 효율성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글은 가라는 글자가 자음, 기역과 모음, 아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컴퓨터는 이를 수학적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글자 하나가 곧 음소 조합이라는 논리적 구조는 AI가 학습하고 분해 조합하는 데 있어서 최적이었습니다. 영어는 thought 같은 단어처럼 철자는 6개인데 발음은 완전히 다르며 그 규칙도 거의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불규칙한 문자 체계는 AI에게 큰 부담이 되죠. 중국어는 각 글자가 독립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수만 개의 한자를 AI가 개별적으로 학습해야 하고 조합보다는 암기 위주여서 구조적인 분석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형태소 분석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글은 문법 요소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어 문장을 쉽게 분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먹었습니다는 먹 플러스 엇 플러스 습니다 종결 어미로 나눌 수 있고 이러한 구조는 AI가 문장의 의미와 시제, 높임, 표현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영어는 I have eaten처럼 여러 요소가 조합되어야 의미가 완성되는데 그 규칙이 복잡하고 예외가 많아 기계학습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중국어는 조사나 어미 같은 문법 요소가 거의 없고 문맥의 의존의 의미가 결정되므로 AI 입장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유니코드 기반 디지털 문자 처리에서도 한글은 독보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유니코드상에서 초성, 중성, 종성을 조합해 글자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AI가 글자를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분해하거나 합성하는 것이 매우 용이했습니다. 영어는 알파벳은 단순하지만 복잡한 발음 규칙은 별도로 학습해야 했고 중국어는 유니코드에서 각 한자가 모두 개별적으로 존재하여 문자를 조합하거나 변형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학계뿐 아니라 실제 AI 기술자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떤 딥러닝 연구자는 저에게 장 교수, 우리가 지금까지 알파벳 기반의 문자에만 집착했지만 한글의 조합 구조를 활용하면 인공 문자를 새로 만들어도 훨씬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또 한 번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문화적 자산을 넘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언어 체계로 확장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저희 사명은 이 결과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현실적인 시스템으로 구현해내는 일이 되었습니다. 한글이 가진 과학성과 효율성이 AI와 인간의 소통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언어학자로서 이 시대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실험으로 증명된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세상에 한글의 힘을 더 넓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설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정책적 문제나 제도적 거절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고정관념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왜 굳이 한국 문자를 이라는 태도를 보였고 중국에는 수천 년의 문자 전통이 있는데 왜 그걸 놔두고 외국 문자를 들여오냐는 비판도 적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한글의 과학성과 효율성을 강조해도 그들에겐 정서적 거부감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 연구실 동료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제게 조언을 하기도 했어요. 장 교수, 요즘 분위기에서 이런 연구는 당신 경력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며칠 동안 정말 심각하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지금 이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옳은 일일까? 혹시 내 열정이 현실을 무시한 맹신은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무너뜨린 사건이 곧 찾아왔습니다. 저는 우연히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자폐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한글 교육 실험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DTI 뇌 영상 기술을 통해 한글 학습이 아이들의 뇌 구조를 바꾼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자폐 아동 중 일부는 처음으로 엄마라는 단어를 말했고 몇몇 아이들은 문장을 이해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문해 교육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언어의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는 한글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그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베이징 대학교 언어학부의 연구 포럼에서 저는 이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몇몇 교수들은 관심을 보였고
한글을 기반으로 한 인지 발달 연구라는 키워드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기존의 문해 교육 실험뿐 아니라 한글이 뇌 발달, 언어 처리 속도, 감정 표현 등 인간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까지 연구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허베이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글 체험 수업을 계획했는데 갑작스럽게 교육청으로부터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민원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왜 한국 문자를 배워야 하냐는 항의가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업을 준비하던 교사와 아이들 모두 당황했고 저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건 단지 교육이 아니라 정치와 민족 정체성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한동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자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보여준 것들 나도 다 봤어요. 그 아이들이 글자를 처음 읽고 기뻐하던 모습, 우리 아이들이 한글을 놀이처럼 받아들였던 거, 그게 진짜 교육 아니에요? 그 말이 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저는 단지 중국과 한국이라는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배움을 줄 수 있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시 다잡은 저는 교육청의 협조 없이도 가능한 방식 즉 비공식적인 워크숍 형태로 한글 체험 교육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후 저는 한 농촌 지역의 청년들, 이주노동자 자녀들, 심지어는 북경 시내에서 외곽으로 밀려난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까지 직접 찾아다니며 수업을 열었어요. 그들은 한글이 쉽다, 재미있다고 말했고 어떤 아이는 선생님, 나중에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서 가방에 있던 작은 한글 손거울을 꺼내 그 아이에게 선물했습니다. 거울에 새겨진 글자는 사랑이었고 아이는 그걸 받아들고 웃으며 이제 이 글자 알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 웃음은 제가 지금까지 겪은 어떤 연구 성과보다 값졌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 저는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지 문자가 아니라 사람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라는 것을요. AI 시대,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오더라도 결국 인간의 기본은 이해와 표현에서 시작된다는 그 진리를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도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이 경험들을 정리해서 전 세계에 한글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제 안에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저는 한글의 힘을 알리는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발표 이후 저에게 쏟아지는 관심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전 세계 연구자들이 한글의 구조와 효율성에 감탄했고 여러 AI 기업이 협업을 제안해왔어요. 특히 유럽의 한 스타트업은 한글의 입력 체계를 본떠 자국 언어용 스마트 키보드를 개발할 수 있겠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무척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였거든요. 한글이 한국의 문자를 넘어서 미래의 문자로 인식되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저는 정면으로 반발 여론과 마주해야 했어요. 일부 언론에서는 한글 도입 주장? 민족 배반이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고 온라인 포럼에서는 제 발표 영상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한 교육 전문가라는 사람은 방송에 나와 우리는 5,000년의 문자 전통을 가진 민족이다. 외국 문자를 가져다 쓴다는 건 역사와 문화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처음엔 속상하기도 했어요. 마치 제가 조국을 부정한 사람처럼 비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중국을 사랑하고 중국어의 아름다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한글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 단 하나였어요. 이건 문화의 우열을 가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길을 찾는 일이란 겁니다. 문해력을 높이고 기술 시대에 소외되는 사람들을 돕고 인류가 더 빠르게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한글은 그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아주 특별한 열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마을에서 아이들 몇 명에게 글자를 가르치던 일이 이제는 세상을 바꾸는 언어 운동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물론 저를 향한 시선이 항상 따뜻하지만은 않다는 걸 압니다. 언젠가는 연구비가 끊길 수도 있고 강단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게는 아이들이, 그들의 눈빛이,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한글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을 표현하게 된 수많은 이들의 목소리가 있으니까요. 며칠 전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한글 워크숍에 참가했던 티베트 출신의 청년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 교수님, 저는 제 말은 할 수 있지만
제 글은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마음을 글로 적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이 제게 목소리를 주었습니다. 그 글을 읽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누군가의 세상을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제가 평생 해왔던 언어학의 진짜 목적이라는 거요. 세상이 다 이해해주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저는 지금처럼 사람들과 함께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 일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글이 그저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문자, 인류 모두를 위한 글자로 기억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수업 시간에 한국의 화장품 편집숍 이야기를 듣고 피식 웃은 적 있으세요? 전 진짜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제 인생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깊숙이 들어올 줄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라고 합니다. 올해 29,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그러니까 HBS MBA 2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시카고 근교에서 자랐고 부모님은 평범한 중산층 직장인입니다. 아버지는 보험회사에서 근무하시고 어머니는 공립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외동딸인 저는 항상 안정적인 커리어를 꿈꾸며 자라왔습니다. 학부 때는 뉴욕에서 금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일했어요. 뭔가 꽉 짜인 인생 같죠? 그래서인지 MBA 진학을 결심했을 때 제 자신에게 조금은 새로운 자극을 주고 싶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과 새로운 시각으로 비즈니스를 다시 바라보고 싶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한국 얘기가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것도 무슨 삼성이나 현대도 아니고 CJ 올리브영이라니요? 그날 수업은 혁신을 이끈 글로벌 유통 사례라는 주제였어요. 교재가 배부되고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한국의 CJ 올리브영 사례를 다룹니다. K-뷰티의 유통 혁신을 통해 어떻게 글로벌 전략을 전개했는지 살펴볼 겁니다. 정말 무심코 내뱉었어요. 교수님, K-팝이나 불고기, 김치는 알겠어요. 근데 화장품 가게가요? 하버드 MBA 교재까지요? 좀 과하지 않나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교수님은 눈을 가늘게 뜨시며 저를 쳐다보셨고 좋은 시각입니다. 오늘 수업을 끝까지 듣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라고 답하셨어요. 그 순간 제 말이 조금 경솔했나 싶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속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어요. 수업이 시작되면서 교재 속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진열하고 파는 매장이 아니라 중소 브랜드를 육성하고 소비자 트렌드를 분석해 상품 기획에 반영하며 오프라인 매장을 물류 허브로 활용하고 옴니채널 전략으로 온라인과 매장을 연결한다는 구조가 설명됐어요. 솔직히 그제서야 좀 흥미가 생겼습니다. 이거 그냥 가게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슬며시 고개를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걸로 제가 완전히 납득한 건 아니었어요. 좋아, 시스템은 그럴듯한데 제품은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 난리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룸메이트 클로이가 제 반응을 보고 웃더니 그러더라고요. 야, 너 진짜로 한국 화장품 안 써봤어? 난 요즘 스킨케어 거의 다 한국 제품이야. 가성비도 좋고 피부 진짜 좋아져. 그러면서 자기가 쓰는 제품 몇 개를 꺼내줬어요. 제가 워낙 민감성 피부라 화장품은 조심스럽게 쓰는 편인데 클로이가 추천한 수분크림 하나를 손등에 발라봤죠. 그런데 느낌이 이상하게 좋았어요. 끈적이지도 않고 향도 자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얼굴에 살짝만 바르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이거 진짜 뭐지? 피부가 확실히 덜 푸석하고 붉은기도 가라앉아 있었어요. 물론 단 하루에 모든 게 바뀌진 않지만 확실히 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 주말 저는 클로이에게 졸라서 보스턴 한인타운에 있는 K-뷰티 스토어에 따라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본격적으로 K-뷰티라는 걸 마주하게 됐어요. 한글이 가득한 제품들, 종류별로 정리된 테스트 제품, 무엇보다 직원들이 제가 고민하는 피부 상태를 영어로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모습까지. 진짜 약간 문화 충격이었어요. 우리나라 뷰티숍에서는 이런 대접 받아본 적 없었거든요. 전부 이건 어떠세요? 요즘 이게 유행이에요 라며 뭔가를 팔려고만 했는데
여기선 정말 피부를 관리해주는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머릿속을 맴도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이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체 어떤 곳이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며 제 인생의 방향을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꾸고 있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갖게 된 건 분명 그 밤 K뷰티 제품을 처음 써보고 난 이후였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직접 한국 땅을 밟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어요. 저희 하버드 MBA 프로그램에서는 매년 전 세계 다양한 도시에서 열리는 스타트업 포럼에 학생들을 파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유럽 쪽을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이상하게도 올해는 아시아권 지원자가 부족하다는 공지가 떴고 뭔가에 이끌리듯 한국 서울을 클릭해서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가 서울 포럼 참가자로 최종 선정되었다는 메일이 도착했어요. 그 순간 속으로 이건 우연이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발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정말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했어요. 올리브영은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지, 어떤 브랜드가 인기 있는지, 한국의 소비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화장품을 고르는지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도 깊어졌고 K-팝, 한식, 심지어 웹툰까지 살펴보게 되었어요. 저도 모르게 점점 빠져들고 있었던 거죠.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날, 인천국제공항의 첫인상은 세련됨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표지판이 영어와 함께 잘 정리돼 있었고 입국 절차도 빠르고 깔끔했어요. 처음으로 방문한 아시아 국가라 조금 긴장했는데 직원들의 친절함과 시스템의 효율성에 금세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공항버스를 탔을 때 차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생각보다 훨씬 다채로웠습니다. 초고층 빌딩들 사이로 고즈넉한 한옥이 보였고 거리마다 저마다의 개성이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교통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버스에 탑승하면서 티머니라는 교통카드를 이용했는데 결제도 간편하고 실시간으로 노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까지 너무 잘 되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거 아직도 제대로 안 되는 곳이 많은데 말이죠. 그날 오후 포럼 일정 전 자유시간을 활용해 명동의 올리브영 플래그십 스토어를 찾았습니다. 이미 많은 유튜버들이 소개했던 곳이기도 했지만 직접 보는 건 또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입구부터 분주한 듯 활기찼고 매장 전체가 쇼핑보다는 체험을 위한 공간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저는 입구 근처에 있던 스킨케어 존부터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브랜드별이 아닌 피부 고민이나 사용 목적에 따라 제품이 분류되어 있었고 제품 옆에는 간단한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샘플과 설명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직원들은 제가 뭘 찾는지도 묻지 않고 조용히 다가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물러났습니다. 그 무심한 듯한 배려가 오히려 편안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중소 브랜드의 트러블 진정 앰플이었습니다. 제품 위에 소비자 리뷰 4.9점,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 등의 카드가 붙어 있었고 실제 후기도 태블릿으로 바로 볼 수 있게 돼 있었어요. 이 모든 시스템이 단순한 쇼핑을 넘어서 발견과 탐색을 유도하는 구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무의식 중에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래서 하버드 교수님이 이 회사를 수업 교재로 선정했구나. 그날 밤 저는 포럼 참가자들과의 웰컴 디너에 참석했어요. 거기서 만난 몇몇 현지 스타트업 대표들과의 대화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대표는 한국의 화장품 스타트업 생태계를 설명하면서 올리브영이 어떻게 작은 브랜드들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해줬어요. 단순히 제품을 납품하는 게 아니라 제품 개발 단계부터 MD들과 소통하고 성공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집중적으로 지원까지 해준다고요. 한국은 작지만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죠. 그 말이 너무 멋있게 들렸어요. 미국에서 중소기업이 대형 유통 채널에 입점하려면 수많은 서류와 협상, 복잡한 유통 조건을 뚫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시스템 자체가 협업 중심으로 짜여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던 어느 날 호텔 근처에서 산책하던 중 우연히 동네 골목의 작은 올리브영 매장을 또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냥 스치듯 들어갔고 습관처럼 몇 가지 제품을 테스트해보다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바로 전날 명동에서 본 제품과 다른 신제품이 진열되어 있었고 해당 지역 소비자 특성에 맞는 큐레이션이 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문화와 산업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요. 올리브영은 단지 화장품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빠르고 정교한 변화 능력을 보여주는 창구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서 완전히 매료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은 매일매일이 새롭고 자극적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보고 느낀 한국은 그저 기술이 발달한 나라 그 이상이었어요. 정교하게 조직된 도시 시스템, 세련된 대중교통, 친절한 시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비자 중심의 철학이 녹아든 유통 문화가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마음속 한구석에는 아직도 이 모든 게 과연 진짜일까? 하는 의심이 조금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포럼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녁엔 환송 만찬이 예정돼 있었고 낮 시간은 자유롭게 쓸 수 있었기에 저는 한국에서 사귄 친구 하나와 함께 홍대 인근의 유명한 국물 떡볶이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날씨는 다소 쌀쌀했지만 기분은 가벼웠고 거리 곳곳에서 들려오는 음악과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여행의 마지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떡볶이집은 정말로 현지인들이 바글바글한 그런 곳이었어요. 우리가 도착했을 땐 이미 웨이팅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지만 제 친구가 여기 꼭 먹어봐야 한다며 강력하게 추천해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 30분쯤 지나서야 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 매콤한 국물 떡볶이와 튀김 몇 가지 순대와 어묵을 주문했어요. 문제는 거기서 생겼습니다. 너무 맵고 뜨거운 음식을 허겁지겁 먹다 보니 얼굴에서 땀이 뻘뻘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순간은 몰랐는데 식사를 마치고 나서 무심코 거울을 봤더니 입가와 이마 쪽 화장이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특히 그날따라 진한 틴트를 발랐던 터라 땀이 닦이면서 번지고 얼룩져 얼굴이 거의 호러 영화 수준처럼 엉망이 돼 있었어요. 너무 당황해서 얼른 휴지를 꺼내 닦아내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고 저는 결국 들고 있던 에코백을 얼굴에 대며 화장실 좀 다녀올게 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저를 붙잡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근처에 올리브영 있거든. 거기 가서 리무버랑 쿠션 하나 사서 다시 정리해. 처음엔 망설였지만 어차피 이대로 있기도 애매했기에 친구와 함께 매장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바로 근처에 매장이 있었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진열 구조와 따뜻한 조명이 마음을 안정시켜줬습니다. 매장 직원이 다가와 조용히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라고 영어로 물었고 저는 손짓으로 화장 번진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리무버 패드와 메이크업 쿠션을 추천해줬고 이어서 매장 안 화장 공간을 안내해줬어요. 거기엔 일회용 퍼프와 면봉, 미러, 휴지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거울을 보며 얼굴을 정리하는 동안 이상하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창피해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이 당연한 배려가 미국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고객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었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고도 완벽하게 해결책을 제공하는 유통 시스템.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의심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포럼 환송 만찬에서 저는 이 이야기를 짧게 발표했어요. 한국에서 K-뷰티는 단지 제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려의 미학이며 소비자 경험의 총체입니다. 라고요. 행사에 참석했던 한국 스타트업 대표 한 분이 제 말을 듣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겐 눈치라는 문화가 있어요. 고객이 말하지 않아도 불편해하기 전에 미리 도와주는 게 중요하죠. 그 말은 그날 제일 인상 깊었던 문장이었고 어쩌면 올리브영이 이렇게까지 성장한 이유가 그 눈치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으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올리브영에 들렀습니다. 그동안 써보고 반했던 제품들을 몇 개 더 사기 위해서였어요. 계산대에서 마지막으로 카드를 긁으며 매장 밖을 나설 때 이상하게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처음 이 브랜드를 접했던 수업 시간 제가 얼마나 무심하고 비판적으로 굴었는지 떠올랐거든요. 이젠 말할 수 있어요. 올리브영은 단지 한국의 유통 브랜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소비자와 어떻게 교감하고 어떻게 트렌드를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증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CJ 올리브영이라는 이름이 교재에 실린 이유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역시 단지 유행하는 국가가 아닌 그만큼의 실력과 디테일을 갖춘 진정한 글로벌 강자라는 것도요. 한국에서의 공식 일정이 모두 끝난 후 저는 귀국 비행기까지 이틀이라는 여유를 일부러 남겨두었어요. 포럼 참가자로서가 아닌 그저 한 명의 여행자로서 한국을 마음껏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출장처럼 빠듯하게 움직였던 일정 동안에는 한국이란 나라를 이해하려고 애썼다면 이틀간은 그저 느끼고 즐기고 싶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서울의 이태원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숙소를 옮겼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블로그와 유튜브로 여행 코스를 찾아봤고 계획한 대로 가볍게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는 하루였습니다. 카페는 이미 현지 사람들과 관광객들로 가득했는데 대부분이 노트북을 펼치고 작업을 하거나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커피 맛도 훌륭했지만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그 여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서울은 분명 바쁘고 에너지 넘치는 도시인데 사람들 속에는 어떤 차분한 흐름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쯤엔 경리단길을 걷다가 우연히 작은 북촌 한옥마을에 들르게 되었고 그 골목 안에서 만난 전통 찻집에서 말차 한 잔을 마시게 됐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제가 외국인인 걸 알고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대해주셨고 간단한 영어로 차의 종류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차를 마시며 바라본 작은 마당과 고즈넉한 기와지붕은 그간 보지 못했던 한국의 또 다른 얼굴이었어요. 첨단과 속도의 나라로만 알았던 한국에 이런 정적인 미가 있다는 게 정말 의외였고 동시에 감탄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뉴스를 보다 보니 미국 CNN과 영국 BBC에서도 한국의 뷰티 산업을 다룬 기사가 나오고 있었어요. K-뷰티 브랜드가 유럽 대형 백화점에 입점했다는 소식과 함께 전 세계에서 K-스킨케어 열풍이 확산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제품들이 단지 트렌디해서가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효능으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는 보도가 인상 깊었어요. 저는 속으로 이런 뉴스가 나올 만도 하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직접 체험해본 결과로도 한국 화장품은 단순한 미용을 넘어서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고객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가 있었고요. 다음 날은 여행의 하이라이트로 남기고 싶었던 체험을 위해 압구정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K-뷰티 유튜버들이 다녀간 곳 바로 전문 스킨케어 샵이었어요. 원래는 외국인 전용 관광 코스에 있는 고급 케어 프로그램을 이용할까 했지만 좀 더 로컬 감성을 느끼고 싶어서 일회권으로 체험 가능한 일반 샵을 예약했습니다. 샵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청결함과 정돈된 분위기였습니다. 인테리어는 밝고 부드러운 톤으로 꾸며져 있었고 직원들은 부드러운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상담 과정에서는 제 피부 타입과 현재 고민을 꼼꼼히 체크해줬고 영어가 유창한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수분 집중 케어로 진행해드릴게요라는 말에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케어룸에 들어섰어요. 스킨케어는 단순한 팩이나 크림 바르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증기 타월로 모공을 열고 정성스레 클렌징을 해준 후 고주파 기기로 순환을 돕고 천연 앰플을 바른 다음 얼굴 전용 마사지를 진행해줬어요. 케어가 끝났을 땐 마치 얼굴이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확실히 맑아져 있었고 무엇보다 촉촉함이 오랜만에 느껴졌어요. 체험이 끝난 후 상담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피부 상태에 대한 조언을 듣는데 직원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스킨케어를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생각해요. 그냥 예뻐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함께 케어하는 거죠.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종종 화장품이 외모를 바꾸기 위한 무기처럼 느껴졌는데 한국에서는 그것이 자기 자신과의 대화처럼 다가왔어요. 이 문화적인 차이가 결국 전 세계 사람들이 K-뷰티에 열광하는 이유 아닐까요? 해질 무렵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빌려 탔어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강변을 달리는 그 순간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느꼈던 수많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로 시작했던 이 여정이 저를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왜 처음에 한국을 과소평가했을까? 왜 그렇게 쉽게 판단했을까? 그 모든 생각이 얼마나 짧고 편협했는지를 이젠 분명히 알 것 같았어요. 한국은 그저 콘텐츠가 유명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콘텐츠 속에는 삶의 철학이 있었고 사람을 중심에 둔 정교한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철학과 디테일에 감동받은 또 한 명의 외국인이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첫 주는 제법 낯설었습니다. 익숙했던 집, 캠퍼스, 친구들과의 대화도 어딘가 이전 같지 않았어요. 몸은 분명 보스턴에 있지만 마음은 아직 서울 어딘가를 떠돌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려고 해도 문득문득 올리브영 매장에서 만났던 직원의 미소, 한강변을 따라 달렸던 저녁 공기의 냄새, 그리고 스킨케어 샵의 조용한 음악까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지나쳤을 캠퍼스 앞 K-푸드 트럭에서 김치볶음밥을 주문해 먹었고 주말마다 한인마트에 가서 한국 라면과 마스크팩을 구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한국 화장품은 그냥 한번 써봤던 정도였지만 이제는 성분과 사용 순서를 꼼꼼히 따져가며 루틴을 짜는 일이 하루의 시작이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제 화장대에 점점 늘어나는 한국어 제품 라벨을 보며 웃었고 저는 그런 반응에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한번 써보면 알게 될걸? 수업 프로젝트를 위한 사례 분석 주제를 고를 때도 망설임 없이 CJ 올리브영을 선택했습니다. 하버드에서의 첫 수업 시간, 제가 반신반의하며 교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바로 그 브랜드였죠. 이제는 제 발표 속에서 한국의 뷰티 생태계를 이끄는 혁신 플랫폼으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수님은 제 발표가 끝난 후 당신이 가장 큰 전환을 이뤘군요라고 말해주셨어요. 순간 왠지 모르게 뿌듯했고 그 말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습니다. 점점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면서 저는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어 몇 개 외우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간단한 회화 정도는 가능해졌고 K-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려고 도전 중입니다. 취미처럼 시작했던 한국어 공부는 어느새 제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고 언젠가는 한국에서 일하거나 살아보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친구들은 요즘 저를 K-에밀리라고 부르며 장난을 쳤고 저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별명이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제 삶에 얼마나 깊게 자리 잡았는지를 증명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화장품이 잘 팔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배려, 변화에 대한 민감한 감각, 그리고 일상의 사소한 부분까지 정성스럽게 가꾸는 문화가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올리브영은 그런 한국의 정신이 깃든 공간이었고 저는 그 속에서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경험자로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을 떠날 때 느꼈던 그 아쉬움은 단순한 여행 끝의 허전함이 아니었어요.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까지도 제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저는 다시 한국에 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번엔 더 길게, 더 깊게, 더 나답게. 그때가 온다면 저는 분명 예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왜냐고요? 이젠 제가 한국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